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님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역사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다시 울리기 시작한 100년 전 경고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역사다. 과거를 죽은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E.H. 카의 정의에 깊이 공감한다. 과거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현재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고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의 열쇠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역사를 연결된 한 덩어리라는 관점으로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시간의 개념일 뿐이다. 시간은 그렇게 칼로 두 부모 자르듯 과거, 현재, 미래로 토막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흐르는 것이기 시간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동안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시간,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새로운 존재의 다름 아닌 것이다. 밤하늘의 별빛도 사실은 10만 광년 전의 것들이다. 그 별빛이 10만 년 전에 지구상으로 빛을 발하며 내려오는 과정 모두가 순간순간의 새로운 시간인 셈이다.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과거의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현재로 내려온 것이고 현재 또한 그런 흐름의 연속 속에 새롭게 미래를 향해 이어진다. 현재의 내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 지혜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2017년 종초부터 탄핵 전국에 혼란을 틈타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운 위안부 소녀상을 빌미삼아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중국은 또 어떤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류 열풍 차단,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등 다각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펼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마저 사드 배치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외교 안보의 형세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는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파장을 해결할 만반의 준비는커녕 의지와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다. 시장님,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젠가 어떤 학생이 내게 물었다. 얘기인즉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을 열강들이 압박해 오는 가운데 지금의 상황이 10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너무 맞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보라, 100년 전 구한말의 동북아 정세와 판박이 같은 상황이 2017년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100년 전 제국주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손에 넣기 위해 암투를 벌이던 그 과거의 시간은 어쩌면 현재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 사이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경고음을 외면한 대가를 후손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E.H. 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정의가 뼈아프게 다가온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실제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구촌의 평화를 내세우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역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에서 전쟁이 멈춘 적은 거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나라들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열강들 중 어느 나라도 상대를 견제하는 심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은 유엔에 가입했지만 과연 지구상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힘이 유엔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나라가 있을까?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 낀 채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남북의 대치 국면은 당면한 문제이므로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열강들의 외교 전략은 100년 전 구한말 시대의 각축전과 다를 바 없다. 이 첨예한 갈등 관계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 사드 배치 문제인 것이다. 최근까지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중국이 자유경제를 도입한 이후 G2로 급부상하고 미국이 잔뜩 긴장하면서부터 대한민국 한반도의 주변의 기류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두 강대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와 합의했다. 한반도에 시드가 배치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100년 전의 경고음을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로 인해 불리해지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며 100년 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사늑약이 일어나기 전 5년 전인 1905년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자 임무 외무 대신이었던 가스라다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데프트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이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하려 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었다. 이때 일본과 미국은 서로 격돌할 경우 피차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기에 이른다. 즉 쌍방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대한제국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전개된 역사적 흐름 역시 모두가 아는 사실들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진출했고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이 먼저 밀약을 깨트린 것이다. 이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참혹한 보복과 동시에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과 미국의 밀약을 성공시킨 윌리엄 테프트는 그 뒤 제27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고 그의 사후에 고향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비문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 다시금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길의 대자뷰가 펼쳐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미국은 언제 또다시 일본에게 제2의 테프트를 보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밀약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일본의 군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일본은 언제든 자국의 보호를 빌미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우려를 그저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트라우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경고음을 또 한 번 놓치는 것이다. 미래를 바꾸려면 냉철해져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경고음으로 동학혁명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곤 한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거세게 일기 시작한 동학혁명의 불길을 끄기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조선 땅으로 입성한 일본군은 계속해서 주둔하며 국정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기어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일사늑약과 식민 지배로 이어지는 야욕의 프로세스를 착착 진행해 나갔다. 100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을 방어한다며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물론 지금의 북한과 조선 말의 동학군에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미국 역시 당시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제45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비 부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이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과연 그럴까?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의 주둔을 비율을 보면 독일이 18%, 일본이 50%에 반해 대한민국은 70%가 넘는다. 더 나아가 공식적인 주둔비 부담금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부동산 지원, 카투사, 경찰 지원, 세제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만약에 향후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종속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마땅히 타국과의 주둔비를 비교해가며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촛불 집회 현장의 한 귀퉁이에 모여 탄핵 반대 시위를 펼치던 박사모 회원들이 대형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나란히 펄럭이며 행진해서 논란을 낳은 적이 있었다. 놀랍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가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더 나아가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뿐 아니라 사드까지 배치하려고 한다. 거듭 말하지만 사드 배치는 안 될 말이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인데다 오히려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으로 인해 한중 관계를 갈등 국면으로 몰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얘기할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북한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게 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만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여러분,
사드 배치는 맨 처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를 과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더 합리적인 미국의 종속국가가 아니라면 더 합리적인 그런 대체국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